합시다. 이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이 정말 좋네요. 그죠? 저는 사실 랜드프로라는 이 학원에 이제 오늘 공식적인 첫 강의입니다. 그 전에 있던 학원에서 저를 많이 보셨죠? 보셨죠? 그죠?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5강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텐데요. 부동산 학원에서 부동산 실무 교육이 됐든 부동산 투자에 대한 얘기가 됐든 제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수업을 제일 좋아하시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잘 모르시죠? 저는 알아요. 찍어주는 거 좋아합니다. 그죠? 어느 지역 괜찮다더라. 어느 지역에 물건 사면 돈 번다더라. 이렇게 수업을 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수업이 되게 인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계속 오늘부터 말씀을 드리겠지만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경제재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경제재라고 하는 것은 경제 상황에 맞게 가격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근데 경제를 여러분들이 다 예측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정확하게? 예측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걸 알면 다 돈 벌게요. 그죠? 서울대학교 혹은 뭐 외국의 유명한 경제학 박사님이 계시다. 그분이 주식을 사면 다 이기나요? 네,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경제는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그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따라가는 것. 사실 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부동산 강의를 시작을 한 지가 한 5년, 개인적으로 5년, 6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제 소개부터 좀 하도록 할게요. 저는 1970년생입니다. 올해 47인가요? 그죠? 개띠입니다, 개띠. 혹시 여기 58년 개띠 계십니까? 58년 개띠? 한남동 아시죠? 한남동? 용산에 있는 한남동 아시죠? 네. 그러니까 저는 성수동에서 태어나서 한남동에서 자랐어요. 한 30년간. 그러고 보니까는 다 뉴타운 지역이더라고요. 달동네에서 태어나서 달동네에서 자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요. 그리고 바로 학교에서 근무를 했어요. 을지대학교라는 데서 한 3년 반 정도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청강문화산업대학이라고 이천에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서 한 3년 정도 있었죠. 그리고 2001년도에 본격적으로 부동산 판에 들어왔습니다. 왜 부동산으로 왔냐면 저희 집안이 공인중개사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건축사업을 하셨어요. 집장사 아시죠? 집장사? 지금은 뭐 시행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집장사였습니다. 땅을 70평, 100평 정도 사가지고 빌라를 지어요. 다세대택 지어서 파는 그런 집안이에요. 이제 그랬는데 어머님도 그 사업을 하셨는데 어머님이 오늘 갑자기 아프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남이다 보니까 그 사업을 이어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한 꿈이 있었는데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죠. 2001년도였고 2001년도에 뭐가 나왔냐면 2001년도하고 2년도 사이에 그때 당시에 이제 서울시장이 이명박 씨가 됩니다. 이명박 씨가 오자마자 뭘 했죠? 일본 가서 뭘 보고 왔어요. 뭘 봤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들었죠, 그죠? 경제 발전에서 우리보다 한 20년 정도 앞서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건물을 짓고 낡아지는 건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럼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다시 구도심을 재탄생시킬까? 그것을 봤어요. 그걸 가서 보고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 일본처럼 혹은 일본보다 더 좋은 도시 재생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도입한 사업이 있죠. 뭔지 아십니까? 뭐죠? 맞아요. 뉴타운입니다. 뉴타운. 그래서 2002년도에 1차 뉴타운부터 발표를 하기 시작을 하죠. 2001년도인가요? 그래서 은평, 기름, 왕십리 해서 1차 뉴타운 발표하고 2차 발표하고 3차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 시절에 1차 뉴타운 발표할 시절에 제가 이제 부동산 건축 사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에 이제 건축을 하다 보니까 건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땅 사서 집 져서 분양하는 거죠. 근데
이건 뭐 지어만 놓으면 다 팔리는 거야. 지어만 놓으면 줄을 서요. 처음에 이제 용산에서 좀 짓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성수동, 자양동, 이제 노이동 거쳐서 자양동으로 넘어갔고, 그 다음 마포, 그 이외의 지역 사당동 해서 뉴타운 재개발 정비사업 이런 대상지 있죠? 예정지 이런 데 가서 합법적인 쪼개기를 한 겁니다. 땅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땅을 그냥 쪼갤 수는 없잖아요. 신축사업을 해, 신축사업. 예전에는요. 여러분들 이런 말, 쪼개기란 말 들어보셨어요? 쪼개기? 분할이죠, 분할. 그죠? 그런데 도심은 농지처럼 이렇게 쪼개지를 못합니다. 그죠? 그죠? 그런 땅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을 분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분할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혹시? 재개발 지역에서 엄청 횡행하던 그런 방법이죠. 예를 들어 이런 다가구 주택이 있어요.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할 텐데요. 주거용 부동산의 종류를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이렇게 두 개를 나누는데,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상, 주택법 용어상 얘는 단독주택에 속합니다. 그죠? 다가구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주인이 맨 위층에 살아요, 3층에. 그리고 나머진 다 월세, 전세, 이렇게 세입자가 사는 거죠. 이걸 구분 거처라 그래요. 각 가구가 별도로 사는 거예요. 각 가구가. 이 다가구 주택을요, 쪼개는 겁니다. 어떻게 쪼개냐면, 예를 들어 대지가 여기가 40평이야. 40평입니다. 대지가 40평이고 건물이 지금 몇 개죠? 구분 거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네? 맞죠? 6개죠. 그죠? 6개면 6개가 아마 건평도요. 이게 대지가 40평이니까 건평도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을 많이 찾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40평이라고 한번 쳐보죠. 대지도 40평, 건물도 40평이에요. 연면적이. 그럼 이걸 어떻게 쪼개냐면 대지 나눠볼까요? 몇 평이죠? 전체? 40평이죠. 나누기 몇 가구예요? 몇 가구? 6가구죠. 그죠? 그럼 몇 개가 나오나요? 몇 평 정도 나와요? 한 6.5평이라고 해보죠. 그죠? 쉽게 6.5평. 6.5평 정도로 몇 개가 나와? 6개가 나오는 거예요. 건물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해서 쪼개는 겁니다. 쪼개요. 무슨 말이냐? 얘는 단독이었는데 다세대로 쪼개는 거예요. 단독을 다세대로. 평당 얘가 그때 당시에 얼마 정도 하냐면 대지 지분으로 따졌을 때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럼 얘는 얼마죠? 매매가가? 이 단독주택의 매매가는 4억이잖아. 4억. 그런데 소위 말하는 고수들, 부동산 선수들, 이런 사람들이 이 집을 쪼개요. 6개로. 다세대로 만든다는 얘기, 전환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4억이 어떻게 되냐면 8억이 됩니다. 이런 얘기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들을 시간이 있겠지만 왜 4억이 8억이 되느냐 쪼개면 얘는 지금 단독주택이었어요. 분양권이 몇 개야? 나중에 재개발이 되면 하나예요. 하나 나옵니다. 단독 다가구 주택은 분양권이 하나 나와요. 그런데 다세대 주택은 각 세대별로 하나씩 다 나오죠.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양권이 하나에다가 6개로 변해요. 6개로. 우리가 재개발 뉴타운에 투자하는 이유가요, 3가지가 있습니다. 혹은 재건축. 이것을 모두면서 정비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정비사업에 투자하는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가 차이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30평대다 그러면은 뭐 얼마 차이가 있습니까? 한 1억 이상 차이 있죠.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조합원 자격으로 입주권을 가져가는 거죠. 두 번째 뭐가 있죠? 분양은 언제 하죠? 우리나라는 선분양이 후분양이에요? 선분양이죠. 그죠? 선분양을 하고 나면 시공 기간이라는 게 떨어지죠. 공사기간 2년 반, 3년 이렇게 있잖아요. 그 기간에 뭐가 붙어?
그래요. 피가 붙어요. 프리미엄. 뭐에? 일반 분양가에 피가 붙어요. 그죠? 이것을 그냥 앉아서 가져가는 거예요. 세 번째 뭐죠? 조합원들은 동호수 추첨을 할 때 일반 분양보다 좋은 동호수를 가져가자. 맞죠? 먼저 다 정해놓고 나중에 일반 분양하잖아요. 그 로얄층에 대한 프리미엄. 요 세 개를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는 정비사업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뭐 이거는 사실 지금 두 번째 있어 없어? 일반 분양가에 피가 많이 붙어요, 안 붙어요? 붙긴 붙지. 근데 예전보다 많이 안 붙죠? 왜? 일반 분양가는 가장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거야. 조합원 분양을 먼저 하잖아요. 조합원 분양을 먼저 하고 눈치를 봐요. 눈치를 보다가 시절이 가장 좋았을 때 일반 분양가를 딱 일반 분양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가격에 때리는 거죠. 조합원들이 싸게 일반 분양을 하면 어떻게 돼?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일반 분양가를 때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시절이 더 좋으면 피가 붙죠. 일반 분양가에. 로얄층 프리미엄. 요새 일반 분양의 양으로 따져봤을 때 서울 도심에서 일반 분양이 많이 나와요? 조금 나와요? 일반 분양이 많이 나와요? 조금 나와요? 조금 나와요. 많이 안 나오면 예전처럼. 그죠? 그래서 로얄층을 가져갈 확률도 많이 적어졌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현재 굉장히 어렵습니다. 찾아가기. 그러면 대부분 요거를 가져가는데 쪼개기하고 이거 무슨 상관이 있냐. 예를 들어 일반 분양가하고 조합원 분양가가 20평대 아파트 분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원래 이 단독주택은 일반 분양가 조합 입장에서는요. 일반 분양가 조합원 분양가 차이 1억 요것만 나가면 되거든. 그렇죠. 요것만 손해를 보면 돼요. 손해는 아니죠. 요것만 차이만 두면 되는데 6개가 나왔지 지금. 맞죠? 6개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 집을 가지고 있다 쪼갠 사람들은 1억 곱하기 몇 개가 생긴 거야? 6개가 생긴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네. 그래서 쪼개는 거야. 그럼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투자하는 사람은요. 자, 재개발은 사업기간이, 정비사업은 사업기간이 길다 짧다? 엄청 길죠? 그러니까 초기에 투자할 때는 무조건 투자 금액을 줄이는 게 키포인트예요. 맞죠?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혹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적은 금액을 투자하는 것이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에 투자하는 이 사람은 돈이 4억이 들어가야 되죠. 물론 거기 전월세가 있긴 하지만 전월세 없다 치고 한번 생각해봐요. 4억이라는 돈을 들어가서 10년을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같은 프리미엄을 가져오는데 내가 1억 정도 투자하는 걸 원하느냐. 전자야 후자야? 후자겠죠. 얘가 인기가 있겠지. 단독 다가구 주택은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다세대 주택은요. 초기 비용이 별로 안 들어갑니다. 왜? 작잖아. 작잖아. 대지집은 40평짜리는 평당 1,000만 원인데요. 대지집은 6평짜리 다세대 주택, 흔히 말하는 빌라 이런 것들은 평당 2,000만 원, 2배 정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지분으로 따졌을 때요. 1,000만 원짜리가 2,000만 원짜리가 되는 거야. 순간적으로. 쪼개놓으면. 이걸 살려고 사람들이 줄을 섰단 말이야. 다세대 주택을 살려고. 그래서 업자들이 요거를 쪼개기 시작을 했어요. 동네 안에서 이걸 이제 배운 거지, 사람들이. 선수들이 집을 사서 쪼개했지만 원주민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우와, 저 사람이 갑자기 4억짜리 사가지고 8억짜리를 만들었어. 한 달 안에. 이거 쪼개는 건 그때 당시 엄청 쉬웠습니다. 뭐 집을 톱으로 쓸듯이 쪼개는 게 아니에요. 설계사무소 가서 설계사가 그냥 서류상으로 쪼개는 겁니다. 몇 가지 정화조라든가 주차 이런 것만 보면 금방 쪼갭니다. 얼마 들지도 않습니다, 돈이. 그럼 2배가 됐죠. 이 2배 장사를 원주민도 했단 말이야. 우리 같은 부동산 사업자들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조합 입장에서는 이 사업은 좋아지는 거야, 나빠지는 거야? 그렇죠. 사업성이 나빠지는 거죠. 금호동이나 옥수동에 가면은요, 조합원 분양이 없어가지고 두 사람당 하나씩 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입장에서 이렇게 쪼개는 게 안 좋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쪼개는 게 수익이었으니까 그 당시 많이 쪼갰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2002년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그때 이후로, 그러니까 2003년도 이후에 쪼갠 것들은 분양권을 하나밖에 안 줬어요. 그래서 쪼개는 것은 2002년도까지밖에 안 했습니다. 그 이후에 쪼갠 건 분양권이 6개가 안 나오니까,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 이전에 집장사들이
합법적으로 집을 짓기 전에 이미 이런 쪼개기 작업을 먼저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도정법 이후에 쪼갠다 못 쪼갠다? 못 쪼갠다. 쪼갤 수는 있지만 분양권 안 나와. 사람들이 안 사.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용산에서 그렇게 하다가요. 성수동으로 넘어갑니다. 성동구로. 용산의 성동구로 넘어갈 때 합법적으로 쪼개기를 합니다. 어떻게? 신축을 합니다. 신축. 기존에 있던 단독 다가구를 사서 부셔. 그래가지고 조그만 단위로 대지집은 3평, 4평, 5평, 건물 6평, 7평, 원룸이죠. 원룸을 합법적으로 만들어서 분양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쪼개서 나온 걸 사면 분양권이 나오느냐? 나와요.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잘게 쪼개면 좋겠죠. 잘게 쪼개면 원룸 투자는 투자 금액이 조금 들잖아. 조금 네가 사면 줄 서잖아. 그러니까 평당 가격이 올라가요. 평당 대지집은당 1,000만 원이었던 단독주택이 2,000이 되고 더 2,000만 원짜리야. 대지집은 6평짜리 2,000만 원이요. 3평짜리는 4,000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잘게 쪼개는 게 돈인 거야. 근데 잘게 쪼개려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돼요? 사업자 입장에선 주차장이 문제가 됩니다. 신축을 하면 세대당 주차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층에 필로티라고 만들었을 때 1층에 주차가 막 20대씩 나오진 않잖아요. 아무리 큰 땅이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방법을 쓰죠. 진짜 머리들 좋아요. 근생을 짓습니다. 근생. 근생이 뭔지 아시죠? 근생. 점포 얘기해요. 점포. 근린생활 있어요. 점포 상가를 지어요. 그럼 주차가 조금만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주차 없는 투자, 지분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근생 만들기입니다. 근생 만들기. 자, 순서를 얘기할게요. 예전에 금호동 옥수동 재개발 지역에서 단독 다가구를 쪼갰고 그 다음에 한남 뉴타운 재개발, 뉴타운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도정법 나오기 전에 한남동을 무지하게 쪼갰고 보광동, 한남동, 이태원, 주성동, 동빙고 다 쪼갰고 그 다음 선수들이 성수동으로 넘어가서 성수동은 그때 당시에 예정지역이었어요. 정비사업 예정지역. 정비사업지가 아니라 예정지역이었어요. 예정지역은 신축이 가능하다 안 하다. 그때 당시에는 가능했어요. 그 뒤에 하도 투기판이 벌어지니까 막았지만 그래서 흔히 말하는 선수들은 용산에서 놀다가 그 다음 성동구로 넘어가서 성수동을 다 뒤집습니다. 온라인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하기가 좀 어렵지만 뭐 있는 얘기니까 하긴 해야 되겠죠. 성수동으로 넘어갈 때 어디를 거쳐가냐면 노이동을 거쳐갔습니다. 노이동 아세요? 들어보셨나요? 노른산 시장 들어봤어요? 뚝섬 있는데 들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바로 성수동에서 자양동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긴 동네가 좁기 때문에 거기 들었다 놓는 건 시간 문제였고 그리고 나서 어디로 넘어가냐 자양동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옆에가 또 자양동이에요. 근데 자양동에서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선수들이 반은 하다가 포기하고 빨리 나갔어요. 왜? 워낙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부동산 가격을요 투기하시는 분들이 인위적으로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이 그 동네에 단독 다가구 주택이 100가구가 있다. 100채가 있다. 그러면 높은 가격으로 12채에서 20채만 팔려도 거기 다 올라갑니다. 가격. 그리고 개발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플랜카드 20장만 동네에 붙여놓으면 그 다음날 다 오릅니다. 그런데 성수동은 한강 바로 앞에 있죠. 그리고 개발도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선수들이 가서 가격 올려놓기 정말 좋은 동네였어요. 노이동도 마찬가지죠. 자양동으로 넘어갔어요. 자양동 넘어갔는데 자양동에서는 왜 실패한 선수들이 나왔느냐면 자양동이 다세대 주택이 워낙에 많습니다. 그냥 온 동네가 다 원래 빌라야. 원래. 그러다 보니까 공급량이 되게 많은 거죠. 재고량이. 걔네들 가격을 올리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몇 개를 해가지고서는 이런 작업을 해가지고서는 투기 바람, 투기 수요를 이끌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양동에서 공인중개사분들도 많이 물렸습니다. 지금도 물려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중에 이제 강북 몇 개 지역 이외에 송파 지역까지 전부 다 이런 바람이 붑니다. 사당동 아시죠? 여러분들. 동작구 사당동. 사당동이 원래 뉴타운 하겠다고 북적거렸던데 기억나십니까? 정모 국회의원님께서 그때 당시에 이명박 시장님하고 얘기해가지고 우리 뉴타운
우리 뉴타운 하자. 주시오. 나중에 안 됐죠, 뉴타운이. 안 되니까 왜 주기로 해놓고 안 줬습니까?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준다 그랬어요? 뭐 법정 공방까지 갔었죠. 어쨌든 그러한 정비사업 예정지에서 이러한 신축 바람이 많이 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 소개를 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저는 그 동네를 다 다니면서 이걸 했었어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이 이제 경제를 거시적으로 읽지 못한 함정에 빠지게 되면 물리는 거예요. 마냥 잘 될 줄만 알면 빠져서 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돌아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부동산 하면서 도시개발 포럼이라는 데를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유엔빌리지, 한남동 유엔빌리지에서 시행사업을 했고요. 새나라호using 대표이사,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용산, 성수, 사당, 서초, 자양, 한남동, 응암. 하여튼 서울시는 안 돌아다니는 데가 잘 없는 것 같아요. 땅 사서 집 짓기. 그리고 2011년도부터 한 2년 동안요. RTN이라고 하는 부동산 방송국에서 부동산 방송 2개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그마한 창업도 제가 했었고 부동산 전문가 포럼이라는 학원에서 한 6년 동안 계속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랜드프로 학원에 강의를 의뢰받아서 왔는데요. 저는 이론적인 거를 배우기 전에 부동산은 실무적인 거를 먼저 배웠어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앞으로 15강 동안 드리는 말씀은 대부분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 그리고 지금 현재도 부동산으로 돈을 실제로 버는 사람들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벌고 있는지, 또 그 사람들이 그냥 버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양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기 오신 분들은 이유가 다 다를 거예요. 목적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제가 15강 동안 부동산에 여러분들의 니즈를 전부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얘기를 다 할 수도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잘 골라보세요. 그 중에서 나한테 맞는 것, 나한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얘기구나. 그렇게 골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왜 이렇게 심각하시죠? 오늘? 카메라는 저를 찍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심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본격적으로요. 여러분들에게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 고수는 사냥꾼과 같다. 제가 비유를 좀 들어봤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 있죠. 그게 부동산 러브를 하는 사람이든 건축을 하는 사람이든 여러분들처럼 투자자든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쭉 있어요. 보니까요, 좀 사냥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냥꾼. 맹수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부동산 투자 성공은 사냥을 해서 성공을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과정을 겪는 것 같아서 제가 비유를 좀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목적과 목표가 정확하고 했습니다. 목적과 목표가 정확하고.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 왜 하죠?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돈 벌려고 하잖아요. 그죠? 네, 돈 벌려고 부동산 투자하는 겁니다. 근데 돈을 버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진 돈,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도 부동산 공부는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1년에 물가 상승률이 보통 3% 정도 한다고 하죠. 그죠? 인플레이션 3%. 그럼 내가 투자 활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지? 3%씩 마이너스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를 해지할 만큼 경제활동, 투자활동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3%예요. 30년이면 얼마요? 100년이면 얼마? 다 까먹죠? 그죠? 일생 동안 까먹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정해야 되는데요. 부동산 투자의 목적은 돈이고 돈의 목적은 또 뭘까요? 행복 아닙니까? 행복? 불행하려고 돈 버는 사람은 없어요. 행복하기 위한 필수 조건 중에 하나가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의 행복은요. 거꾸로 돈과 관련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만 있어도 엄청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100억이 있어도 안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목적과 목표를 얘기하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음속에 내가 부동산 공부를 하는 이유는 투자를 하기 위함이고 투자를 하기 위함은 돈을 벌기 위함인데 얼마만큼 벌면 난 좋겠다라는 기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내가 원룸을 사러 가고 오피스텔을 사러 갑니다. 그래서 내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죠. 나는 강남 서초 지역에 오피스텔 사서 한 7% 연수익률 나오면 나는 좋다라고 하는 게 자기 기준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10%가 돼도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5%인데도 산대. 압구정 사거리라고. 그래서 사람마다 기준점이 다 달라요. 그거를 보편적으로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눈높이에, 여러분들 가슴 높이에 맞는 그런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도 계시죠. 부동산 투자가 목적이었는데 그래서 부동산 사무소에 갔어요. 갔는데 내 거 팔고 오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목표가 사는 거였는데 가서 중개업소와 얘기하다가 내 걸 팔아버려. 왠지 아세요? 내 걸 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좋은 게 나타난 거지. 좋은 게 나타난 거지. 중개업소의 사장님이 그럼 당신이 가진 거를 얼마에 파세요. 그럼 되겠네. 팔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또 팔러 갔다가 너무 좋은 게 있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계약서 쓰고 또 오는 사람이 있어요. 사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목적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세종시도 갔다, 제주도도 갔다, 평택도 갔다, 파주도 갔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목적과 목표를 좀 정확히 해라. 그리고 투자를 하실 때요, 내가 어떤 부동산 살 때 특히 이제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 아파트나 이런 거는 내가 거주의 목적인지 아니면 정말 투자의 목적인지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두 마리 토끼 다 잡고 싶으시죠? 거주도 하고 가격도 오르고 그죠? 근데 사실은 거주하기 좋은 것이 가격 오르기도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뭐가 높다? 지금 현재 가격이 높더라. 이미 부동산 환경이 다 정보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죠. 이런 것도 하셔야 돼요. 무조건 돈 버는 거 사겠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불분명하고요. 내가 주거용을 살 건지 사업용을 살 건지도 정하셔야 돼요. 투자를 할 때는. 또 운영 수익이냐 자본이득이냐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갖고 있다가 1억 남으면 팔 거야. 이건 뭐죠? 자본이득이라고 그래요. 시세 차익, 양도 차익. 이게 목적인지 아니면 그냥 나는 다달이 안정적으로 월세 받는 게 목적인지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근데 또 사람들은 그렇죠. 월세도 잘 나오고 2년 뒤에 팔면 시세 차익도 많이 나고 그런 건 이제 없습니다. 간혹 있겠죠. 완전 없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시야엔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런 물건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가 양도 차익으로 갈 건지 월세 받는 걸로 갈 건지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 상품이 달라집니다. 이따가 제가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도 좀 가봐야 되겠죠. 서울에 갈 건지 강남, 강북, 강동, 강서, 수도권, 서울, 평택, 제주 뭐 이렇게 갈 건지 여러분들 다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게 선수들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자, 우리 좋은 물건이 있다고 한번 쳐봐요. 좋은 물건의 기준도 다 다르겠죠. 싸다. 아니면 뭐 지역적으로 좋다. 수익률이 잘 나온다.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그런데 무엇이 됐든 이 좋은 물건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와요? 하늘에서 떨어져요? 하늘에서 떨어져요? 학원에서 나와요? 아니죠. 어디 가서 있어요? 이거? 어디 가면 있어요, 이거? 그렇지. 중개업소에 가야 물건이 있어요. 좋은 물건이 나쁜 물건이든. 여기서 백날 들어봐야 물건 안 나온다고. 여기서 분석하는 법 가르치는 거지. 그러면 중개업소에 좋은 물건이 하나 나왔어. 내가 중개업소에 안 가면 내 거 아니죠? 이 사람이 이거 물건 주면 안 주면 내 거 아니죠? 그럼 이 사람이 나한테 물건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둘이 관계가 좋아야지. 친해야지. 간슬개를 다 빼주면서 맨날 가서 앉아 있어야 돼요. 바카스도 사다 주고 과일도 사다 주고 심지어는 술도 사주고 하면서 사장님 좋은 물건 나오면 저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꼭. 그래서 눈도장을 맨날 찍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물건이 와요. 응? 그런데 여기가 A라고 하는 지역이었어. B 지역, C 지역, D 지역. 전국 방방곡곡에 이거를 늘어놓을 수가 있나요? 그런 능력도 안 돼요. 그래서도 안 됩니다. 돈을 벌려면요. 한 지역에 집중하셔야 돼요. 한 지역 안에 또 한 물건, 한 상품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6개월, 1년을 보고 그 중개업소하고 친분을 유지하다 보면 나와요. 1년에 한두 개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럼 그거 투자하시면 돼요. 그게 돈 버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 지역에 가서 저거 보고 평택 가서 오피스텔 보고 제주도 가서 땅 보고 어디 가서 미분양 보고 청약시장 들락날락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돈 벌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효과적인 투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의 한 상품에 집중해라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선수들은 그렇게 합니다. 중개업소 사장님이 선수야 아니야? 선수야 아니에요. 네, 클럽 앞으로 좀 어렵겠구만. 15강 이렇게 하려면. 선수야 아니에요. 선수예요. 어디서는? 그렇지. 그 지역에서는 선수예요. 여러분들 어디 저기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 갔어. 문명생활 하다가 관광 갔어. 그 안에 들어가면은 거기 있는 이상한 빤스만 입고 돌아다니는 그 사람이 대빵이지. 그거 전문가잖아요. 내가 거기가 살으려면 그 사람 옆에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돈을 벌려면 이 중개업 사장님하고 친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벌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왜 선수일까?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봤단 말이야. 이 지역의 오피스텔 시세를 너무 잘 알고 이 지역의 1층 이면 도로에 있는 상가 점포 시세를 너무나 잘 알고 권리금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하고 친해져야 돼. 그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선수들은요. 늘 준비한다. 늘 준비한다. 좋은 물건이 왔는데 뭐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럼 판단할 만한 뭐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판단할 만한 거리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뭘 봐요? 신문을 보죠. 신문을 뭐 맨날 뭐 만화 이런 것만 보시면 안 되고 광고 이런 거 보면 안 되고 부동산에 관련된 건 봐야 되겠죠. 경제면 보고 요즘에는 신문 안 봐도요. 네이버나 이런 데 가면 인터넷에 많이 나오죠. 부동산 관련 기사들 하루도 빠짐없이 보셔야 됩니다. 나랑 관련이 없는 거다라고 하더라도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정책을 발표하죠.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에서 무언가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면 그 발표 몇 줄 기사만 보지 마시고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그 보도자료에 가면 공무원들이 파일로 전문을 다 실어놨어요. 이게 왜 나왔는지, 이게 나오면 시장에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셔야 돼요. 파일로 다 다운을 받아서. 그 다음에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이제 기사들이나 정책 발표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가지시고요. 두 번째는 공부해야 되겠죠. 여기 랜드프로도 와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뭐 여타학원, 경매학원도 좋고, 공인중개사 학원도 좋습니다. 가서 공부들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중개업소하고 좀 친해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적 네트워크 관계를 유지해라. 이것도 중요한 거. 여기 여러분들 인적 네트워크라고요. 적어놓고 별표 2개 이렇게 해놓으세요. 인적 네트워크. 이게 뭐냐면요. 나중에 제가 쭉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뭘 하냐면 토지 매입을 해서 공사를 해서 분양을 하거나 임대를 합니다. 저는 이런 사업을 해요. 자, 보세요. 나 혼자서 돈이 좀 있다고 경험이 있다고 이걸 다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제가 이걸 15년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혼자 못해요. 토지 매입을 하려면 토지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 토지 어디에 있다고? 중개업소에 있다고. 전국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서울 시내에 역세권 주변에 아는 중개업소가 500개가 넘습니다. 때 되면 보내주고 추석 때 명절 때 문자 보내주고 전화하고 해서 친분관계에서 유지. 그러니까 이 토지 매입을 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중개업소를 하고 관계가 친분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토지가 나왔어요. 나오면 저는 뭐 한다? 나중에 공사할 거죠. 신축할 거죠. 그렇잖아. 건물 질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맞는 컨셉의 건물이 다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 검토를 해야 되겠지. 그 검토는 누가 해? 건축사가 하는 겁니다. 건축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그래서 이분한테 물어봐요. 땅이 싸게 나오잖아요. 그 동네 지역이 평당 1,000만 원인데 어떤 게 800에 나왔어. 그럼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 되잖아요, 저는. 근데 800에 딱 사는 순간 망할 수도 있다니까요. 싼 게 좋은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왜? 거기 땅 모양이 안 좋아서요? 혹은 거기 지구 단위계에 걸려 있어서요?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약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발목 잡히는 거예요.
그거를 검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건축사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제가 토지 매입이 가능해진 거죠. 근데 토지 매입을 그냥 합니까? 돈이 있어야 되겠죠. 맞죠? 그럼 돈을 만약에 땅을 100평짜리를 평당 2천만 원 주고 사면 얼마 필요합니까? 현장 하나에 땅값만 20억 필요해요. 맞죠? 그럼 20억 곱하기 5개 현장을 돌리면 제가 100억 있어야 되잖아. 혼자 못하죠? 그럼 어디를 이용해야 돼? 금융을 이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은행 대출을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레버리지를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 토지 매입까지 가능하다고. 토지 매입까지. 그러면 이게 토지 매입이 되면 그 다음 공사해야 되죠? 공사 누가 합니까? 제가 해요? 아니죠. 누가 해요? 공사업자가 하죠. 시공사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공사도 대충 이 사람이 평당 300에 지어준대? 어떤 사람은 400인데 그럼 300에 지어준 사람한테 덜컥 맡기면 어떻게 된다? 샌드위치 판넬 나옵니다. 그러면 집을 집처럼 잘 지으려면 그동안에 저랑 친분이 있었던 시공사들이 있어야 돼요. 맞죠? 그 사람과 경험이 있고 그 사람이 지은 집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잘 알고 해서 견실한 양심적인 그리고 성실한 시공사가 분명히 몇 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스타트가 되죠. 그리고 공사, 설계 인허가 붙어요. 공사하고 준공 날 때까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전부 다 인허가를 내주잖아요. 끝날 때까지. 그죠? 이 사람들하고도 사실은 친분이 좀 있는 것이 좋고. 나중에 또 분양해야 되죠? 분양은 누가 해? 내가 갖다가 맨날 팔아요? 아니죠. 결국 또 누가 해? 그죠? 이분들 혹은 이런 거를 분양을 업으로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죠. 그분들하고 제가 친분이 있으면 내 거 팔아줘 안 팔아줘? 팔아준단 말이에요. 수료 주면.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또 필요합니다. 임대를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공인중개사가 필요하죠. 그 동네. 그죠? 그래서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토지 매입을 하고 중도금 치르고 잔금을 가야 됐어요. 근데 중간에 매도인이 안 판대. 매도인이 안 판대. 갑자기. 계약금 돌려준대. 그냥. 그렇게 되면은 나는 뭐 해야 돼? 소송해야 되죠. 그죠? 소송하려면 누가 필요해? 법무사나 변호사 필요하죠? 그러면 내일처럼 도맡아서 해줄 수 있는 법무사, 변호사 필요하죠. 근데 일이 안 풀려. 혈압 올라가고 뒤로 넘어갔어. 뭐 어디 가죠? 응급실에 갔어. 근데 응급실에 자리가 없대.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 안 좋아? 좋죠. 전화해서 나 왔는데 나 좀 살려줘라. 그러면 입원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나서서 왔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농담을 한 얘기지만 우리 인생사가 다 마찬가지지만요. 부동산 사업을 한다는 것,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끈다는 건 전부 다 사람 관계에서 나옵니다. 저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인적 네트워크에서 성공을 가져오더라. 그걸 실천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 선수들. 선수들은 밤만 되면요. 좋은 횟집 이런 데 가서 맨날 중개업 사장님들, 투자자들하고 맨날 밥 먹어요. 그렇게 해서 관계를 유지를 해놔요. 유지를 하다가 실제 딱 뭔가 일이 생겼을 때 바로 스타트할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뭐 모르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